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해이안 시대 정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해이안 시대 정치 부분은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예문으로만 지문으로 좀 나왔던 부분인데, 해이안 시대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석간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간 정치는 후지야다 씨 중에, 후지야다 씨는 그 예전에 나라 시대 때부터 권력을 장악했던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 때 후지야다 후이토라는 권력가가 있었는데, 이 후지야다 후이토에 그 4명의 자식이 있어. 그래서 이 4명의 자식이 각각 이제 난가, 북가, 경가, 식가, 이런 4개 가문의 선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후지야다 후이토의 북가 가문이 이제 그 나중에 그 나라 해이안 시대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섭정이나 석간이나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독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석간 정치라고 해요. 앞글자 따서. 그래서 섭정은 그 일본 말로 세쇼라고 해요. 세쇼. 예, 세쇼라고 하고, 간백은 간바코라고 하거든요. 예. 일본어 잘하시는 분은 제 발음이 좀 어설프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따라서 이제 세칸이라고 해요. 세칸. 예. 그래서 이제 섭정은 뭐냐면 청왕이 나이가 어릴 때 청왕 대신해서 정무를 집행하는 거고, 간백이라는 건 뭐냐면 청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왕의 직권을 자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야 북가 실력자가 이런 섭정이나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집권을 하는 정치가 석간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석간 정치가 이제 가능했던 것은 이제 왜 그러냐? 이것은 일본의 어떤 특유의 그 결혼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처럼 결혼식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방원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의 청왕이나 막부의 쇼군들은 어떤 식으로인지 하냐면 일종의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이제 좀 속된 말로. 그래갖고 그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고대 청왕들은 이제 여자 집 있잖아요. 여자 집에 방문해. 그 여자 집에서 한 2번 방문해서 자. 그럼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얘가 그 외할아버지 집에 뭐예요? 자라는 거야. 교육을 받고 자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청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구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외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이 섭정이나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뭐냐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내서 그 딸이 계속 아들을 생산하면 뭐예요? 권력이 이어지는 거지. 거꾸로 권력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그 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할 때 권력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석간 정치도 이런 식으로 후지야다 북가가 끝나게 돼요. 예. 생산을 못해. 딸이 이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해갖고 이제 끝나게 되는 이제 정치 형태였는데, 자, 하여튼 이 석간 정치 때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율령 정치가 점점 붕괴되고 지방에서 무사단 세력들이, 사무단 세력들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석간 정치가 이제 끝날 때 또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정 정치예요. 이 원정 정치. 이 원정 정치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거처하는 곳이야. 상황이. 예. 그래서 그 상황이 거처하는 것을 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 뭐냐면 원에서 거처하면서 자기 아들 청왕을 지휘하면서 정치하는 형태가 원정 정치죠. 그래서 청왕의 아버지가 퇴임한 후에 상황이나 법항이라는 이름으로 실권을 장악해서 계속 정치하는 형태가 원정 정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석간 정치가 끝난 다음에 했던 정치인데, 대표적인 원정 정치의 청왕들은 고산조 청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카이와 청왕이라든지인데, 고산조 청왕은 이제 후지야다 북하하고 외척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석간 정치를 종식시키는 황제죠. 그리고 그 시라카이 황제부터 이제 원정 정치에 뭐냐면 시조를 얻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서 자기 아들한테 호리카 청왕한테 양해한 다음에 상황이 돼갖고 원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후리아 씨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겐지
겐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무사단의 일종이거든요. 사무라이를 채용하고요. 그 다음 원정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사무라이들 배치시켜. 이들 뭐라고 하냐면 북면의 그 무사라고요. 그래서 원청이 주로 어디 있냐면 궁궐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위하는 무사, 북면의 무사. 되게 이 북면의 무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무라이 출신이죠. 지방에서 올라온. 자, 근데 이제 12세기 주교에 들어가면 그 항해 계속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수도권 상황이나 고시다카 상황 간의 대립, 그 과정에 또 석강가 안에서도 후지야다 다다미치야 후지야다 요리나가, 물론 석강가는 계속 있었어요.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둘 간의 복잡한 그것들이 이제 대립 과정에서 무슨 난이 일어나냐면 호게이 난하고 헤이지의 난이 일어나. 예. 그래서 호게이 난과 헤이지의 난을 거쳐서 이게 이제 이 난을 거쳐갖고 누가 성장하게 되냐면 사무라이들이 성장해요. 그래서 원래 사무라이들은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 장원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그 중앙에 와서 호위문사를 하다가 이 호게이난과 헤이지난을 계기로 해갖고, 물론 사무라이도 양측에 이제 갈려져고 지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게이난하고 헤이지난에 쭉 내용도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설명을 그냥 접어둘게요. 왜냐면 요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이런 난들이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누가 성장했다? 사무라이가 성장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뭐 하룻밤 읽는 일본사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뭐 스토크 처왕이 어떻고 뭐 쭉 설명했는데 요거까지 다 볼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요. 그 장원의 성장과 무사의 등장을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원의 성장과 무사의 성장은 언제 때 얘기일까요? 헤이안 시대 때 얘기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 그 율령 체제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나라 시대부터 이제 조금씩 붕괴됐던 율령 체제가 헤이안 시대 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장원과 사무라이야. 그럼 율령 체제가 왜 장원과 사무라이 등장하게 되냐? 이것은 왜 당나라 역사와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당나라는 그 군전제가 있었죠. 군전 연계돼서 부병제하고 조용주체제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 반전수수법이 있고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조용조 세금을 내고 그다음 군역을 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장원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전수수법을 받은 대가로 군역이나 요역이나 뭐 조용조 이게 부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토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그 율령 체제가 뭐예요?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수수법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장원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군사제도가 붕괴하죠. 공병이 없어, 이제 나를 지킨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들이 등장하는 사적 무장세력들이, 그들이 뭐냐면 사무라이라는 계층들이야. 사무라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장원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장원 형성부터 볼게요. 장원은 언제부터 형성됐냐면 기록에 보면 나라 시대부터 형성이 됐어요. 나라 시대부터 이제 청왕과 항족 및 귀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했는데, 이 시대 장원을 이제 간전지계 장원이라고 해요. 간전지계 장원. 그러니까 이제 청왕 항족들 일가들이, 귀족들이 그 토지를 받고 그걸 개간한 거야. 그래서 개간한 장원이다. 그래서 간전지계 장원인데, 요 간전지계 장원, 초기 장원은 금방 붕괴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면세권이 없어. 면세권이 없다 보니까, 면세 명령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붕괴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장원은, 우리가 말하는 장원 공영제 할 때 장원은 무슨 장원이냐면 기진계 장원이야. 이건 해양 시대 때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세기 후반부터 해서 11세기 중엽에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마쿠라 무노마치 먹고 거쳐갖고 이제 좀씩 붕괴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확인 사살냈죠. 장원제가 완전히 공식으로 해체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기진계 장원제를 좀 설명하려면 그 표를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그 위에 있는 표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쭉 있는데, 일단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공령이 있고 장원이 있어요. 공령은 누구 토지예요? 국가 토지죠. 그 다음에 장원은 개인의 사적인 토지야.
이걸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당시 그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그 땅을 견작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땅을 경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땅을 경작하고 토지를 분배받으면 뭐예요? 그만큼 의무가 부담이 많으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간청에서 땅을 나눠주죠. 땅을 나눠주고 경작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간청에서 땅을 나눠주고 경작을 하면서 이제 성장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명주, 묘주라고 해요. 묘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가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경작한 땅에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지에 표시하게 되거든요. 이름을. 그 이름을 표시한다. 땅에. 그래서 이거를 명주, 묘주라고 해요. 일본 말로.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소유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유하면 그 당시 국사라는 게 있어. 국을 통치하는 관리가 있거든요. 이 국사들은 되게 이제 그 해양 시대 때는 지행 국사라고 해가지고 원래 국사가 있고 국사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내려가서 이제 그 국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강탈을 해. 여러 가지 또 잡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묘주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 붙냐면 권력가하고 붙어요. 권력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그의 상위 권력자에게 바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상위 권력자들에게 바치죠. 중앙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영가라고 해요. 유력 귀족이나 사찰들한테 바치면 또 유력 귀족들과 사찰은 또 상위 귀족들, 권력자들에게 바쳐요. 주로 이제 상급 귀족이나 대사철이나 그 다음에 뭐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석강가나. 그래서 이들을 본가라고 해요. 그래서 본가가 최종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가가 이제 그 본가에서 파견된 장관들이 있고, 장관 밑에 뭐냐면 명주라는 사람이 있어. 묘슈. 또 명주 밑에 또 자기인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자기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명주는 관리하는 사람 말이에요. 토지 관리권, 경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영가와 본가는 뭐죠? 영가는 일종의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은 본가. 이중적인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 명주들이 이제 원래 명주들이 통치를 하는 거야. 실제로 경작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토지를 이제 지켜야 돼. 관리한 토지들. 자체 무장을 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라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된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진계 장원이라고 해요. 기진계 장원. 그리고 반대편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령이라고 하죠. 국가 토지도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는 또 이제 권력가 한 명 있고 그 뒤에는 또 상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장원 공령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장원 공령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양 시대 때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 가마쿠라 거쳐서 무르마치 막부 때 점점 붕괴되기 시작해. 왜 붕괴되기 시작하냐면 거기에 관리자였던 사무라이들이 이제 영주들에게 그 공납을 안 바쳐. 자기가 그냥 갖게 되죠. 이거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중지다 해갖고 이제 반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이제 조세 수탈도 하고 막 영주한테 갖다 바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무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기내 지역에서만 한정되다가 완전히 전국시대 거치면서 어떻게 해체돼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해체돼 나가는데 하여튼 이제 헤이안 시대 때 이제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사의 성장을 볼게요. 자, 원래 이 무사들은 이제 어떻게 성장했냐? 이들은 지방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지방의 군사제도가 붕괴됐죠. 유령체제가 붕괴되면서 치안이 불안하고 자신의 장원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국사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고쿠시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지방 세력화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라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처음에는 조금만 이제 집단 무사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성적 세력이 커지면서 대규모 무사단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지금도 있지만 깡패 조직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위에 오야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야봉을 이제 누구 모시냐면 이 사람들 이제 그 지방에 내려온 유명한 그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청왕가 후손들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무사 집단이 형성돼. 이 사람들 보통 동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동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 가문들, 무사단 가문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 간모에이시라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간모에이시는 이제 간토 지방에 이제 헤이시 간의 어떤 내전을 진압을 하면서 지방세로 등장했던 거고, 결국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국사를 또 추방하고 그 지역을 이제 했는 간토, 간동 지역의 이제 무사 집단이고요. 타이라시가 그 집단을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이야 간지라는 집안이 있어요. 세이야 간지 무사 집단인데, 이 세이야 간지는 미나모토 가문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모에이시와 세이야 간지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유명한 무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권력을 장악했던 집단은 어디예요? 간모에이시죠. 근데 간모에이시가 이제 너무 독달하니까 세이야 겐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세이야 간지는 미나모토 가문이었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가마코나 막부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방 무사단이야. 그런데 이제 지방에 일어난 내란이나 반란 이런 것들을 진압하며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 올라와서 그 원정 시대 때 뭐야? 원정을 호위하는 무사단을 활약했다가 이들이 원정 말기 때 이제 그 내란을 중앙에 일어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라이들이 그 후에 이제 막부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요. 그럼 가마쿠라 막부 정치와 이제 조쿠의 난을 볼게요. 자, 그러면 막부라는 건 뭐냐? 막부는 원래 이제 쇼군이 본부를 이제 설치한 장막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곳을 중심한 무사 정권 자체를 이제 막부라고 하죠. 자, 막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2, 14세기 때 통치했던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다음 14, 16세기 때는 무로마치. 그 다음에 전국시대 거쳐서 도쿠가와 막부는 이제 17세기 때까지 19세기까지 통치했던 막부가 이제 있는데, 이들은 이제 특징을 지역적으로 간동과 간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간서 지역은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 기내. 기내죠? 저기 교토 일대에 우리가 오사카 이때를 기내 지역이라죠. 그 다음에 간동은 오늘날 어디냐면 그 에도 일대가 간동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그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야. 가마쿠라 막부는 그 가마쿠라 부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한 그 막부인데,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은 간동 지역이죠. 간동 지역. 그래서 간서 지역을 지배를 하는 거죠. 형태가. 게다가 이제 무르마치 막부는 어디에 설립된 막부예요? 교토에 무르마치 부가 있어요. 거기에 설립된 막부죠. 거꾸로 얘네들은 간서 지역의 막부죠. 그러니까 간서 지역의 간동을 지배하다가 다시 전국시대 거쳐서 그 에도 막부죠. 에도는 어디에 있어요? 간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동 정부가 다시 간서를 지배하는. 그래서 간동과 간서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그 전에 누가 정치를 이제 장악했냐면, 아까 좀 그 헤이시 정권이 등장하는 타이라시들. 그래서 다이나노 기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헤이시 정권이 외척세의 권력을 장악해서 그 뭐냐면 성장했는데, 이들이 너무 독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등장한 것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그 헤이시 간페이 겟센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그 겐지 무사들 직결시켜서 헤이시를 토벌하죠. 그 과정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 오늘날 간동의 가마쿠라 막부의 가마쿠라 부에 설립한 그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죠.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에 건립하게 되고, 이 사람이 세이타이 쇼군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권력기구가 확립되죠. 세이타이 쇼군은 아까 처음에 정의대장군이라고 해서 에미시를 토벌할 때 이제 부여된 칭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그 막부의 수장들 쇼군이죠.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자고 청왕은 상징적 지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물론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은 나중에 미나모토 요이토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뭐야? 권력을 놓게 돼요. 그래서 외척가문이 호조씨가 세칸이라는 지위로 또 통치해요. 그러니까 쇼군이 실제 통치하는 건 쇼군은 명목상 지휘자에 불과하고 세칸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때는 이제 뭐냐면 이원적인 지배야. 아까 간동과 간서가 나눠져 있다 했죠. 그래서 교토를 중심으로 간서와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간동 지역이 두 개의 정권이 있어. 그래서 이원적인 정권들, 공가와 무가, 청왕과 무가가 간서와 간동을 각각 지배하는 이원적인 정책을 했다가 나중에 조쿠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이원적인 정권이 붕괴되죠. 그래서 막부 이원적인 정권은 통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은 정치적인 특징은 곡괭이라는 그 체제인데, 여기에서 곡괭이에서 개니는 뭐냐면 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사. 고라는 것은 개니 중에 그 가마쿠라 막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 무사들을 곡괭이라고 해요. 곡괭이. 예. 그래서 이제 이 곡괭이가 에게 쇼군이 토지를 하사를 해줘요. 토지를 하사한다는 보다는 자신의 토지에 갈릴 걸 인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본령한도라고 해갖고, 본령한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원에 갈릴 걸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조쿠에 난 이후에 이제 뺏은 토지 있죠. 간서 지역에 뺏은 토지를 또 나눠주는데, 이걸 이제 신흥급여라고 해요. 예, 이것은 새로운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종의 이제 장원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다음 곡괭이에게는 또 새로운 그 막부에서 여러 가지 간직을 주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죠? 슈구와 지도라는 간직을 주죠. 네, 슈구와 지도. 그래서 슈구는 주로 국단위의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 지도는 장원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곡괭이 체제는 이제 유럽의 봉건 체제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곡괭이는 쇼군한테 충성을 하고 군사동을 하고, 대신에 쇼군은 이런 이제 본령안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흥 급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를 또 인정을 해주고 토지 관리권을 그리고 곡괭이는 또 쇼군의 신하기도 하지만 또 그 한 집안의 가문의 또 우두머리야. 그래서 이제 이 곡괭이의 그 우두머리, 가문의 우두머리는 쇼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족들을 뭐라고 하면 소시라고 해. 서로 소시관계인데 서로 소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지방에서 쇼군이 명령을 내리면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면 곡괭이가 자비로 병력을 동원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쇼주가 이제 되죠. 곡괭이가. 그래서 집안의 쇼시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토지를 다시 분급받는 그런 체제였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원구 이후에 이전 체제가 붕괴가 돼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곡괭이 체제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정치 체제가 이제 쇼군이 이제 상징적인 지배자죠. 미나모토 요이토무 이후에는 쇼군은 권력이 잃게 돼. 그래서 그 미나모토 사네토라는 3대 쇼군이 있어요. 근데 이 3대 쇼군이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격인 호조 도끼마사에게 죽게 되죠. 그래서 호조 도끼마사 이후부터 호조 요시토키 쭉 해가지고 시켄이라는 지위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시켄이라는 지위도 점점 이제 권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호조 도끼요리 중심으로 해갖고 계기로 해갖고 시켄이 권력이 어디나 도쿠쇼로 넘어가. 그러니까 호조시 집안 중에 종가 집안이 있어. 그게 이제 종가의 위치 도쿠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는 말기 때 되면 도쿠쇼가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켄지와 도쿠쇼지를 같이 겸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켄지를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족버리고 도쿠쇼라는 지로 실제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은 그 명목상 그 권력과 그 다음에 실질 권력이 달라. 명목상 권력은 뭐죠? 쇼군이었다가 그다음 시켄이었다가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실질 지위는 시켄이어서 도쿠쇼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설립해가지고 쭉쭉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조쿠에나는 좀 기억을 내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조쿠에나는 그 당시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의 그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고토부 상황이 뭐냐면 간서 지역에 이제 무사들 소집을 해갖고 누굴 공격한 거예요? 가마쿠라 막부의 간동 지역을 공격을 하죠. 근데 막부군에게 대표한 사건이 그 조쿠에난이에요. 이 조쿠에난 결과 고토부 상황은 유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서 지역에 그 뭐냐면 영토가 무사들 다 영토가 뺏기고 간동 지역의 무사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영토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는 간동 지역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냐면 로컬 단타이를 설치해. 예, 그래서 이제 막부가 조종을 감시하고 서일본의 무사를 통제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거꾸로 이제 나중에 무도마치 막부 때는 거꾸로 가마쿠라 막부 간동 지역의 무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를 이제 설치하죠. 거꾸로 돼요, 이건 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조쿠에난 때 공과 무가가 각자 이원 정권이 있다고 했죠. 간동과 간서들. 근데 이런 정권으로 이제는 그 통합이 되죠. 조정 정권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요쪽 지역 간서 지역이 가마쿠라 막부 넘어가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그 지역에 이제 자기 측근들 곡괭이에게 그 지도와 슈구를 임명하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제 지도와 슈구 같은 그 뭐랄까 곡괭이가 모여가지고 가마쿠라 막부의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쿠쇼의 뭐죠? 일족들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도쿠쇼가 이제 슈구를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반발을 해서 그 반대표에 있는 이제 곡괭이나 뭐 악구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마쿠라 막부의 그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의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13세기 때 원나가 공격했죠. 두 차례에 걸쳐서. 예, 이걸 이제 그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구라고 해요. 원구. 제1차, 제2차. 그래서 이제 이 1차, 2차 원구 때는 그 뭐냐면 얘네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원나라의 적수가 안 됐죠. 깨지잖아,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그 일종의 오늘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깡패들 싸우는 식으로 본류단을 우우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타 이제 장군 한 명이 따라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쭉 얘기해. 우리 가문은 누구누구 선조 때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벗을 받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도 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어떻다는 걸 쭉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붙어. 막 해서 이제 1대1로 붙어갖고 이제 목 하나 이제 떨어지거나 하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또 우르 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우르 싸우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모가지 수를 이제 목을 베서 목을 이제 검사를 해서 몇 명을 죽였나 이걸 이제 검사하고 이제 승리를 자축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전술도 없었어. 근데 이제 원나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싸우는데 얘네들은 다르거든. 얘네들은 직종별로 딱 병종별로 나눠져 있고 집단 전법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무사의 기량이 아니라 뭐예요? 조직적 움직이잖아. 집단 전법으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 와가지고 뭐 어디 가문이 어떻고 그 씨알도 안 먹힌 속이죠. 그냥 공격해오는 거야. 거기다 집단 전법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얘네들 하향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집단적 하향 무기에 당해버리는 거야, 얘들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다행히도 일본은 그다음에 뭐가 불었어? 태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 태풍 때문에 두 번의 고조와 그 몽고 연합군을 격파하죠. 그래서 그 폭풍을 뭐라고 하냐면 신이한테 빌어가지고 왔다 해서 가미가제라고 하죠. 가미가제.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자사폭풍 때 있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을 갖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신이 보호한 나라다라는 신국 사상이 형성돼요. 이거는 뭐 몽고족들이 침략 행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떤 의식을 이제 심어줬냐면 민족이나 의식 이런 것들 강화시켜 나갔다. 일본은 신국 의식이라는 것들을 강화시켰고 우리나라도 이제 몽고족이 침략받고 나서 삼화일통 사상이 천상됐죠. 그러면서 고조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당군을 바탕 민족 의식. 그다음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원고는 이제 어떻게든 이겼어. 물리쳤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은 이겼지만 뭐가 없어요. 분배지가 없어. 예전에 전쟁은 내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뺏어다가 줬잖아. 근데 이런 게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떤 형태였냐면, 아까 소수가 소시를 이끌고 나가는 정치 형태, 그렇죠? 근데 이때 이것도 없어졌어요. 소시와 소수가 같이 그냥 분리해갖고 그냥 개별적으로 나간다는 명령도 내었고, 그다음 군대를 동원할 때 또 돈을 자기가 어느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자기 돈으로 가갖고 하잖아.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겨도 남는 게 없으니까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무사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 통제받지 않는 무사들이 등장해요. 이들 뭐라고 하냐면 아코라고 하냐. 악당 한자를 쓰면 이 아코가 원래는 이제 개니 집단에서 발생하다가 나중에 곡개니도 일부 거기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악고가 이제 발생되면서 장원 영주들 약탈하고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런 악고나 그 다음에 곡개니 군픽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그 당시 도쿠쇼 일족들의 이제 독점 이런 것들이 불만 등을 해가지고 반 가마쿠라 막부 전선이 형성되고 고다이고 처왕이 그걸 중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 불교 중에 쭉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가마쿠라 막부 불교에서 제가 이제 한옥방 1번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했어요. 그때 이제 정토종계 했는데 이 정토종계 같은 경우에는 해양 말기 때 정토종이 도입을 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 세 개 계통이 있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남아미타불 간선보살하면 다 죽은 후에 극락정토 된다. 그래서 대중화에 크게 공헌을 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정토종 혼해가 뭐고 신행이 뭐고 이패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정통 중에 청태종계가 있고, 리대충이 있고, 니치네에서 나무모마, 나무, 목법, 연화금을 외우면 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성종계에서 임재종과 조동종이 있는데, 임재나 조동이나 다 불교 종파예요. 저희 중국 불교 종파인데, 성종계통의 불교 종파죠. 중국에서 이제 일본을 건너온 거고, 일본의 선종의 특징은 뭐냐면, 요것만 좀 기억해요. 일본의 선종은 대중화된 선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보통 선종하면 대중화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선종은 엘리트 종교야. 그래서 선종은 누가 주로 믿냐면 사무라이 계층들이 믿어요. 정토종은 누가 믿죠? 일반 민중들이 믿고. 이게 이제 구별점이다. 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불교 변화 과정에서 이제 고분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등등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거기 이제 에도 시대 때 이제 불교의 특징 중에 불교가 이제 국교화되죠. 왜 국교화되냐면 그다음 기독교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에도 막부에서 불교를 국교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정해진 이제 사찰이 있어. 한 번은 계속 평생 동안. 그래서 이제 소속시키는 신도서 입적시키는 19개 제도가 있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도 시대 때 그다음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다가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는 신부 분리를 하죠.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잖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탄압받게 돼, 또.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시대요시 넘어갈게요. 자, 무노마치 막부가 있다가 이제 가마쿠라에서 무노마치 넘어가다가 남북조 시대에 넘어가고요. 다 건너뛴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노마치 막부 말기에 오니에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니에난 이후에 이제 힘이 약해지죠. 무노마치 이제 건의가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원래는 무노마치가 슈고다이모라는 게 있어요. 수구 세력들이 이제 커지면서 다이모가 된 것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이모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전국 다이모, 센카쿠 다이모죠. 그래서 이 센카쿠 다이모까지 지네끼리 막 싸운 시대가 전국 시대야.
근데 전국시대는 이제 좀 정리해 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부하한테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부하 장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면서 전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 전국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중앙 집권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들은 이제 후대에 누가 계승하냐면 에도 막부에서 계승이 돼요. 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루는 계승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했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쉽게 통일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할 때는 뭐 끝까지 개긴 얘들은 정복하지만 그냥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을 해줘. 그 세력을.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기존 세력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하나 통합이 됐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도쿠가 이에야스죠. 원래 도쿠가 이에야스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립했던 사람인데 그냥 항복을 해갖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출신이 상당히 미천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무라이 가문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에요? 그 오와리국의 아이치군의 그 농민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의부 아버지로부터 구박을 받다가 도망쳐가 나와가지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부하 장수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국간을 관리하고 거기 그 신발 관리하다가 얘가 똘똘하니까 이제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출신이 미천하다 보니까 막부를 못 만들어요. 장군이 되지 못해요. 왜 장군이 못했냐면 장군은 누구 가문이 될 수 있냐면 가마쿠라, 그러니까 미나모토 요리토모 가문만 될 수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아사카가 다카오지나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떤 거예요? 아사카가 다카오지는 미나모토 반개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도마코는 피주는 아니지만 권력이 있다 보니까 또 권위도 있다 보니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집안을 샀죠. 그러면서 이제 한부역주한 거죠. 그러면서 미나모토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쇼군주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그 자신의 지혜 속에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농민이라는 거. 제 아버지가 이제 그 농민 출신이고 핏줄도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막부를 세우지 못해요. 권위를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권위를 유지해 갖고 있냐면 청왕의 권위를 유지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청왕이 그 사람한테 지휘해 준 게 있거든요. 태압이라는 게 있어. 태압 쇼군의 지휘로 이제 그 권력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태압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막부는 청왕을 무시해. 근데 이 사람은 청왕을 되게 후원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청왕의 하려는 외출 돕거나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가문 자체가 뭐예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청왕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왕을 후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오사카 성을 축조하죠. 그 당시 전국 시대 때 다인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거점 성들을 크게 만들어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여러 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사카 성을 이제 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사카 성은 지금 남아있지 않을 거야. 지금 그때 이제 파괴됐거든요. 나중에 오사카 성 공격하면서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지 정책을 하죠. 검지 정책은 뭐냐면 그 토지 조사 사업이야. 토지 조사 사업인데 토지 조사 사업을 왜 하겠어요? 이걸 검지라는 게 토지 조사 사업인데 왜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고 토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세금이나 군역이나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는 뭐 요때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전국시대 때 이제 이 건지 작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태압 건지는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했던 것들 종합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왜 태압 건지냐? 태압은 아까 지금 뭐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간직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압에 따라서 태압 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재정을 안정시키고요. 그래서 농민을 장악하고 조세를 이제 파악을 하고 다이모드에게 국력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이모드든 이제 하고 농민들은 다이모에게 뭘 줘요? 연공을 갖다 바치죠. 근데 다이모드는 쇼군한테 뭘 하냐? 국력을 부과받아.
그래서 이제 쇼군, 이거는 이제 에도마법 비슷한데, 쇼군이나 태엽은 다이모들이 영공을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형식적으로. 대신에 그 영공량에 따라, 고코다카에 따라서 뭐죠? 병력을 동원해야 돼. 의무가. 이런 관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내용은 이제 고코다케라는 그 제도를 실시했는데, 요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결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 등록을 생산량 기준이. 그래갖고 생산을 4단계 나눠서 상, 중, 하 단계 이렇게 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그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또 군역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코다카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군역을 그만큼 많이 병력수를 많이 동원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에도 시대 이후부터는 뭐 다이모들 표시할 때 1만석, 2만석, 3만석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 이 고코다카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고코다카 1만석 이상을 받은 사람을 다이모라고 해요. 이하는 이제 곡겐이 하타모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록하고 경작자를 이제 뭐냐면 게이초코에 등락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형상들이 나오면 그 무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라이가 분리돼요. 예전에는 사무라이와 무사가 아닌 집단들이 많았어. 그 농민이면서 전국시대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전국시대는 농민이면서 이제 뭐냐면 전쟁이 나면 동원돼 갖고 칼 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없애고 이제 농민은 농민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돼 있는 그래서 겸지도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농민이 되는 거고 등록되어 있지 않고 무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사무라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농민과 사무라이 경계를 분리시키고 무기는 누구만이 갈 수 있는 거죠? 칼은 사무라이.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칼들 다 도수정으로 몰수를 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만 칼을 찰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는 그 에도시대 사무라이 칼을 몇 개 차요? 2개 차잖아. 그래서 사무라이만 권력을 가는 게, 근데 이게 나중에 사무라이 계급이 없어지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 계층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무라이 정신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거 강조하죠. 나중에 그 계층들이 강조해. 사무라이 그 정신을. 그래서 항상 일본 군인들은 뭘 차고 있냐면 항상 칼을 차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군, 비행기를 모는 사람도 칼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차. 우리나라도 뭐냐면 공무원도 예전에 그 교사들 칼 차고 들어가잖아. 다 사무라이 정신을 나타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일작인제도. 이제 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뭐 공령제도가 거의 이제 붕괴됐죠. 근데 이제 장원공령제 그 유산들, 잔재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원공령제의 특징이 뭐예요?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복잡하죠?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 뭐 경작권 등등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애고,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없어진 걸 이제 그 도요토미 시대가 제도적으로 이제 딱 마련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 보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보유권. 요게 보유권이야. 보유권. 보유권은 소유권하고 다른 거죠. 소유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보유권은 뭐냐? 토지를 견적할 수 있는 권리야. 이런 것들이죠. 최종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다이모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유권인데 주요한데 이제 나중에 에도 시대 때는 마지 보유권인지 다 사고 팔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형식상 법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이제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죠? 이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 때부죠. 근대적인 이제 소유권의 일물일권 제도가 확립된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근세초락, 무라라고 하는 근세초락이 이제 검지도에 등장한 하쿠쇼,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무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쿠쇼라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 백성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배층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백성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사람들 백성이라고 해. 하쿠쇼. 이 사람들. 그 다음 그 밑에 또 소작인도 있어. 이 사람들 밑에. 그 다음에 총락은 고코다카를 바탕으로 해갖고 연공 액수를 결정하고 그 연공에 따라서 뭘 동원한다? 다이모더는 군역을 중앙에 동원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소농제도의 안정을 깨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정책으로는 이제 그 기내 지역을 이제 직할지로 만들고
그래서 교토, 오사카, 사카이 이런 지역들 이제 자신의 직할력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금은강산을 소유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라미 아라미 아쿠노 이런 같은 은강산들을 개발했는데 특히 그 당시에 은강산 개발이 상당히 중요했죠. 전국시대부터 은을 많이 개발했어요. 왜 그럴까요? 명청시대 넘어가면서 명나라 때 은본위 제도 실시했잖아. 그러니까 은을 중국에 갖다 팔기만 해도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은 연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연이 뭐예요? 납이잖아요. 납을 분리시키는 거. 그래갖고 이게 이제 16세기 때 조선에서 들어오게 되죠. 해치법이라는 그렇게 했는데 일본도 처음에 이제 은을 많이 생산했는데 나중에 17세기 중후반 넘어가면 은이 뭐예요? 고가이 돼.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은을 이제 밖으로 수출 못하도록 금지시키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적이 많으니까 해적 행위를 금지시켜요. 왜구 통제를 냈죠. 그래서 이제 후기 왜구가 주도되는 이제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호상들, 그러니까 먼 거리 상인들이죠. 대상인들의 동남아 제국에 도항을 벌였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을 상당히 간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통해서 했는데, 근데 예상해도 잘 안 됐어. 왜냐면, 공무역이 다 막혔어. 조선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명나라나. 다 일본이 자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역 중심으로 바뀌고. 그래서 혹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일본의 어떤 국내 문제보다는, 그 당시 일본이 대무역을 통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무역 통로가 다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뚫기 위해서 인재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신분 분리 정책을 보면, 에도 시대 때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가타라이 제도. 아까 이제 도수정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농민들 반란이 많은데 이 농민 반란은 뭐냐면 이끼라고 이끼. 예. 그래서 무효마치 막부 때부터 해갖고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끼가 검지 정책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민들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무기는 뭘로 소유하죠? 사무라이들만 소유하도록 했죠. 칼은. 그 다음에 이제 신분 통제령을 내서 무가에 고용된 무가 봉공인들은 농민과 상의되는 걸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오직 자기의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연봉을 받지 않는 하급 무사든 복록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에도 시대 때 무사들이 궁핍한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은 사무라이 시위를 벌이지 않는 이상은 탄핵을 못 하는 거야. 예. 근데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작으니까 경제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병농 분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층이 직접 생산자 분리되어 복로 생양자, 토지 관리자, 봉토사회자로 이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농민과 사무라이 경계가 이제 예전에 명확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잔지무라이처럼 농민이면서 사무라이 그런 계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계층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사무라이면 사무라이, 농민이면 농민 이렇게 하고 사무라이 계층들은 농촌에 거주 못하죠. 어디로 가죠? 다이모나 쇼군이 있는 성 밑으로 모여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조카마치라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잖아. 시가지가. 그리고 농촌에는 농민들이 살고. 근데 가마쿠라 막부 때는 사무라이들이 주로 어디 살았어요? 사무라이들이 농촌에 살았잖아.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거주 공간도. 자, 그 다음에 대의정책으로는 기독교 정책을 이제 보면 초창기 때는 남만 무역의 이득 때문에 무기 내줬어요. 이 남만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입장할 때는 남쪽이 오랑캐, 그러니까 서양인들과 무역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나가사키라는 곳이 이제 거기 통치했던 다이모가 여기를 나가사키를 통치했던 다이모가 여기 교황으로 기진한 거야. 이게 알고 이제 열받은 거죠. 예전에 MB가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기진을 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인 노예를 판매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 추방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에도마쿠처럼 막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소극적인 이제 뭐냐면 금지 정도 요 정도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게 조선 침략이죠. 일본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분노코노 에끼라고 해요. 분노코노 에끼. 분노코노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연호고요. 에끼는 그 전쟁 뭐냐면 행위 전쟁을 에끼라고 하죠. 침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진왜란은 뭐예요? 우리가 쓰는 거고 얘는 분노코노 에끼라고 해요. 임진왜란을.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그 중국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인도 지역까지 지배를 시도했는데 미친 거죠. 네, 미쳤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철수를 하죠. 이렇게 이제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에도 시대 때 정치에 넘어갈게요. 자, 에도 시대 정치 같은 게 좀 볼 게 뭐냐면 뭐 별로 그 전반적 정치 부분은 그것만 중앙집권적 봉건제, 그 다음에 막번 체제 이 정도만 이제 봤는데 참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쿠가 이에야스죠.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있고 이 사람은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항하다가 항복해서 그 부하장소 들어갔다가 간동 지방의 지배권을 승인받아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 간동 지방이 원래 근거지는 아니었어요. 간서 지방이었는데 옮겼죠. 강제로. 그래서 이제 간동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터전을 갖고 에도를 지배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 도쿄가 되는 거야. 도쿄. 그래서 이제 요게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행히도 임진왜란에 출정을 안 했어. 나가노에 가서 그냥 예비 부대도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전국을 또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끼리 이제 권력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그게 이제 유명한 싸움이 뭐냐면 세키카하리 전투예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본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전투군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동군과 서군이 나눠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동군은 도쿠가 이에야스, 그 다음에 서군은 이시다 미치나리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요때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장군들도 몇 개 이제 익숙한 이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토 기요마사 있죠? 가토 기요마사는 도쿠가 이에야스 편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있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군 편 했었어.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처음에는 서군이 유지했지만 나중에 동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시다 미치나리는 그 서군을 격파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요토미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차례 걸쳐 오사카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를 말려갖고 이제 단절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쇼군에 침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에도 막부를 건립한다. 자, 그러면 에도 막부의 이제 권력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이걸 막번 체제라고 하거든요.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요게 막은 뭐예요? 막은 에도 막부 번은 다이모들이 통치하는 번이죠. 그래서 막부가 다이모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야. 분권적이지만 중앙에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어떤 봉건 체제들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가마쿠나 무노마치 막부는 이게 아니었죠.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얘네들은. 근데 보통 일본의 봉건제 하면 또 에도 막부의 봉건제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특징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서양의 봉건제, 준화 봉건제 대비한 문제들이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 예, 또 막번 체제 가지고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번이라고 부르는 영지를 가진 무사는 다이무라고 되게 다이무는 1만석 정도 가지고 있는 영지야. 영공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부가 번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막부와 번은 공존하지만 중앙집권적 세체가 강한 통치 체제를 막번 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모들의 이제 통제 정책들을 볼게요. 막번 체제의 주요 내용이 다이모들의 통제 정책인데, 자, 다이모 통제 정책은 이제 보면, 일단 다이모의 정의는 뭐라고 내릴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쇼군에 복속된 1만성 이상의 영공을 가지고 있는 다이모들을 이제, 무사들 다이모라고 하죠. 무사들 다 다이모는 아니에요.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1만석 이하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밑에 저기 에도마쿠 친위 세력도 있어. 곡괭이, 핫다모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냐면 그러지도 못한 그 하급 무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무사들은 영지를 안 가져. 뭘 받는 거야? 복록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월급식으로. 그런 그 뭐냐면 다이모도 있다. 아니 그런 무사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이모를 구분하면 크게 이제 그 독고가 일족의 충성심 여부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데 심판 다이모가 있어요. 심판 다이모. 심판 다이모는 독고가 일족의 다이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원래 독고가 시족이었는데 분리돼 나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고상케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와리, 기이, 미토 세 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와리, 기이, 미토 가문들은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그 뭐냐면 그 쇼군지가 이제 계승이 끊겼을 때 쇼군을 배출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이 세 집안에서 뭐냐면 쇼군이 배출돼요. 요 사람이. 몇 명 있어. 반개월 쪽들이 이제 배출된 집안이고, 혼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키카이 하리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 가신이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도자마 같은 경우에 세키카이 전투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에도마쿠의 충성을 맹세하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자마 다이모들은 항상 마쿠의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 영지는 되게 많아. 그렇지만 병방에 있어, 병방. 그리고 중앙정치 간섭 못해. 주로 중앙정치에 간섭하는 그 사람은 훈다이 다이모들이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훈다이 다이모들을 배치시켜갖고 도자모 다이모들을 감시 통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도마쿠 때 말기 때 이제 번정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도자마 다이모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들, 그러니까 조슈나 사스며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도자마변 출신들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막부의 여러 가지 통제 정책 중에 뭐 무가법 제도나 산기곤따이, 그 다음 일국일성론, 호시아코 등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산기곤따이 제도죠. 이 산기곤따이 제도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수능에는 생각이 많이 나와요. 인구에는 안 나오는데 수능 기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이 산기곤따이 제도가. 자, 산기곤따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면 그 목적은 다이모 세력을 견제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데 다이모 가족들을 도쿄의 인질을 삼죠. 그래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경영 교대도 해갖고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가신들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영지를 가고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아. 왜냐면 거기에 이제 오늘날만 하면 원거리 이렇게 주말부부인가? 요즘에 주말부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말부부 욕하는데 자기 다이모만 가겠어요? 아니죠. 다이모는 호의하는 무사도 같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이모 시종을 뜨는 여러 가지 사람들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토에 도쿄에 자기 집도 있어야 되겠죠. 가족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또 뭐냐면 생활비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경제를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돼. 자, 그 다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거 의도하지 않는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교가 어떻게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모도 에도, 오사카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다이모를 통제해서 이제 영공에다 군역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 일공일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이모들이 이제 번뇌 여러 성들 있잖아. 근데 성들 다 없애. 그리고 한 국에는 한 개 성만 둬요. 본성만. 그래서 이제 다이모들이 어떤 그 저항의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막부가 이제 직할력이라든지 막부소의 성곽들을 이제 수리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요. 시소공사도 다이모에게 부담을 하고, 이걸 이제 후시야코라고 해요. 후시야코라고 이제 하는데, 일본에서. 그래요. 에도성, 스폰성, 수축가, 하천공사 이런데 이제 다이모들 동원시키죠. 물론 다이모들이 가가지고 막노동한 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돈은 많이 들잖아. 깨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무가법 제도를 만들어갖고 무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모들만 지키는, 무사들만 지키는.
그걸 통해서 다이모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잘 안 지킨다 그러면 개혁이나 감봉을 해버려. 개혁은 뭐냐면 영지를 압수를 해버려 그냥. 그 다음에 감봉은 영지를 삭감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제 에도 시대 때 초기 때 되게 너무 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모들이 영지를 뺏기거나 감역 그 영지를 삭감하면 당연히 거기 딸려 있는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해요? 해고다죠. 주인이 없거나 많이 당할 거 아니야. 이들 뭐라고 해요? 낭인이라고 해요. 낭인. 그러니까 이 낭인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에도 초기 때부터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예. 뭐 이런 정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막부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다이모들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대외관계를 볼게요. 대외관계. 자, 이 대외관계는 초창기 때는 이제 교육을 허용하는 관계에서 기독교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관리 무역 체제를 전환을 했는데 초기 때는 고용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뭐 영국 무역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제 신화도에 상관을 수치해서 이렇게 했는데 외국과의 무역을 왜 허용했냐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막부에서도 주인선, 슈인셴을 파견해가지고 주인장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인장을 가진 성박을 주인선, 슈인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슈인셴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그다음 동남아시아 지역에 니폰 마치, 일본 마오리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해당 세력이 이제 성장하는 등 그런 이제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3대 쇼군이었던 이에마치 때 이걸 아예 금지시켰죠. 이에마치 때 왜 금지시켰냐면 기독교 문제예요. 기독교. 그 당시 큐슈 일대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됐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통치하고 있는 다이모들도 기독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좀 커지고 기독교 세력과 연관돼 갖고 이제 에도 막부에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부가 뭐냐면 이제 통제를 해. 세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통제 관리라고 해요. 왜냐면 그 막부가 에도 막부가 이제 다 막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남쪽에는 우리가 이제 나가사키 시다토에서 네덜란드 개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과 교통을 했고 또 조선과 이제 통신사를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뭐 루크도 있고 북방에는 아이누족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중국이니까 또 중국과 교류를 했고 사무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세국 정치라는 말보다는 모든 나라와 통상을 금지한 세국 정치가 아니라 부분적인 통상을 제한하는 그런 무역 관리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여하튼 3대 소군 이에미치 때부터 막부가 이제 무역을 통제하죠. 예를 들어 일본 성박의 해외를 금지시키고 해외 항해를 금지시키고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제1번의 기국을 금지시켜. 그리고 모든 나라 통상을 금지하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인 통상 제한하는 정책이었다. 통상 국가는 조선. 그 당시 에도 막부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유일하게 정식적인 국교를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조선이야, 조선. 그 위에 있는 누코는 이제 복속 국가였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중국은 어차피 사무역이죠, 얘네들은. 아이누는 뭐 나라도 아니었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대지마만 열어놨어요. 대지마는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인공섬이거든요. 원래는 영국하고 그 네덜란드만 이제 허용했는데 영국은 관심 없어서 나가 떨어졌고 네덜란드만 이제 와가지고 했고 종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예 금지시켰어. 왜냐면 이 예수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기독교 포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통상이 곧 기독교 포교야.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덜란드는 뭐 종교도 잘뿐 아니라 얘네들은 오직 뭐만 관심이 있죠? 포교는 상관없이 돈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만 허용했다. 그래서 대지마를 통해서 뭐가 유포가 됐냐면 난학이 들어오게 되죠. 서양 학문이었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공무역 위주가 아니라 사무역. 얘네들도 이제 중국의 그 나가사키 일부분을 중국인이 거주 지역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교류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독교 정치하고 이제 뒤에 있는 대외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독국가 막부는 처음에는, 무역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들 예수의 선교사도 와갖고, 뭐, 기독교 포교하는 걸 그냥 방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17세기 이제 초부터,
전국에 금지령을 내리고 신자를 박해를 가하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걸 세국 정치와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하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통상하고 세국하고 통상하고 기독교 포교하고는 서로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통상한다고 하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기독교 포교를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상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독교 포교를 막기 위해서. 다만 그 네덜란드 상인만 허용을 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기독교 관련이 없으니까, 포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왜 박해를 냈냐, 얘네들을. 일단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학생회. 이거 봉건제를 부정하죠. 그 다음에 에도마코는 성략을 받아들여갖고 산업공상의 신분제도를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 기독교 자체가 뭐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기독교 신자들 보면 되게 이제 그 권위적이고 그런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일신적인 모습은 기성종교와 대립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의 나라요. 곳곳에 신이 있어. 다신국가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직 수절 사상처럼 기존의 정통신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큐슈 남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신도가 증가되고 이들이 단결 와갖고 대항하는 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봉건적 도덕과 모습은 되는데 뭐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데 금지시키죠. 그 다음에 할복 금지하잖아. 이런 것들 하는데, 요거는 할복 금지는 좀 약간 그런데 아직 적어놨긴 했는데 개선서에 있는데 일본 막부에서도 할복은 금지예요. 공식적으로 얘네들은. 왜냐 할복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을 어떤 충성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장려됐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할복을 많이 하면 이게 뭐냐면 막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을 대가로 할복을 하잖아. 그래서 할복은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만 계속 할복은 하죠. 얘네들은.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큐슈 지방의 다이모드의 무역을 통해서 강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고 만약에 그 뭐냐면 안 할 경우에는 뭐예요? 개종을 안 할 경우에는 십자가에 불질러 죽이고 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고문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반란이나 대표적인 게 시마바라와 아카쿠샤 반란인데, 특히 시마바라 반란은 되게 이제 뭐냐면 상당히 큰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 반란은 기독교 반란이면서 또 농민 반란이야. 규모가 상당히 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농민들이 기독교를 이제 믿는 농민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막부가 막대한 군대를 파견해서 간신히 진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네덜란드가 와서 함대가 도와서 포격을 내줘. 네덜란드 입장할 때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좀 다르죠. 얘네들은 뭐야? 카톨릭이고 그쪽은 뭐야? 신교잖아.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포격을 해주는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교육을 그 나가사키 대지마의 국한을 허용하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에 비해 금지시킨데, 원래 영국도 허용을 해줬어. 영국도 허용했는데 영국에 안 온 거야 그거는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단 네덜란드만 허용을 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부의 이제 정치 과정을 보면 그 독국가 이에야스부터 해서 이제 독국가 이에미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산키 곤타이 시제를 실시하고 시마바라를 평정하고 세국제도를 완성하는,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독국가 이에미스 3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독국가 이에츠나는 이제 문치 중시를 강조했고요.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여러 뭐냐면 쇼군 때 정치 부분을 제가 다 뺐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는 끝이 없어. 그래서 다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막부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뭐냐면 무사계층도 몰락을 하고 빚도 많이 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부 내에 이제 뭐냐면 개혁도 일어나고, 또 번정에서 이제 막부 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막부 개혁이 여기는 이제 첨보 개혁만 있는데 첨보 개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부 개혁을 이제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교우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누마 시대가 있다가 간세이 개혁
있고, 그 다음 덴뽀라는 첨보개혁이 있어. 그러니까 막부개혁은 교간세의 덴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교간세의 덴뽀의 공통점은 뭐냐면 막부의 3대 개혁인데, 대개 보면 이제 그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나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혁이죠. 자연경제, 농촌 경제를 되돌아가는 복고적 개혁이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개혁의 대표적인 마지막 개혁이 뭐냐면 덴뽀 개혁이에요. 예, 첨보 개혁이라는 막부 마지막 개혁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씌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부 개혁을 할 때 다시 번진 내에서도 개혁을 하죠. 사스마, 조슈, 뭐 사가변,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하는데 이들의 개혁은 이제 막부 개혁과 좀 다르죠. 그래서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데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상인계층, 그 당시 이제 부가가고 있는 상인들을 적극적 개혁의 주체로 삼고, 근대적 우물을 수용하고 등등 근대적 개혁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스마나 조슈를 중심한 번진 개혁을 성공했고, 그에 대비해서 막부 개혁은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사스마나 조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게 되는 거 나중에 다이카기 유신의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를 이루게 되죠. 이런 이제 흐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첨보 개혁하고 번전 개혁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얘기하고 이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27페이지 보세요. 막부 마지막 개혁이 이제 뭐냐면 그 첨보 개혁이거든요. 첨보 개혁인데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30분에 35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좀 쉬었다 하죠. 예.